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얼굴로 사과드립니다. 요소 2만 톤 정도가 대기 상태였는데요. 그 협의가 잘 돼서 이게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 투자는 실거주보다는 수익 목적으로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오늘 하루 행보를 요약하면 정면 돌파였습니다. 하루 쉬어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였고 또 윤석열 후보는 광주를 방문해 전두환 발언에 머리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후보 확정 이후 두 후보의 첫 대면도 있었습니다. 정치부 현장 취재 내용부터 전해드리고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대선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먼저 묘한 긴장감 속에 귓속말도 오갔던 두 사람의 대면.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눈 두 사람. 윤 후보는 과거의 인연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도 이 후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화를 마무리하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이후 이재명 후보는 행사 중 윤 후보에게 귓속말로 1대1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이야기가 전달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고 윤 후보도 여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단순히 화답 차원의 반응이었을 뿐이라고 실현 가능성을 일축하며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아침 재개 행사에 이어 오후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시장경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또 창의를 가능하게 지원하고 그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성장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규제 시스템과 얘기가 좀 더 바뀌어주면은 내년 대선에서 맞붙게 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첫 만남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도 물밑 기싸움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추진하되 의혹의 출발점격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일단 특검 수용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송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던 특검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도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당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자 성남시의회 다수당으로서 공공개발을 막았던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내걸었습니다. 다만 윤 후보의 대장동 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 제안은 특검을 핑계로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라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지금 본부장 비리는 사실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이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반면 이 후보는 지지율이 정체하는 상황에서 특검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왜 바로 특검을 받진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검 임명하고 수사 계획 짜고 인력 선발하고 하려면 아마도 서너 달 걸릴 겁니다. 대선 끝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인사 책임에는 부족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당장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진상 부실장의 통화 논란에 대해선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면서도 특검 수용은 바람직하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 입장 변화로 대선 본선 경쟁이 어떤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이재명 후보 발언에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꼼수 아니냐며 즉각 특검을 실시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를 뒀는데 실제 특검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시간 끌기용 나쁜 계략이라면서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특검을 미루기 어려운 만큼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결국 시간 끌기 하면서 허지부지하다가 나중에 국민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그런 아주 나쁜 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 압박을 적반하장이라고 몰아붙여왔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일단은 이재명 후보와 발을 맞췄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야 간의 이 협의를 통해서 특검법 협상을 하겠습니다. 야당의 요청을 받아보겠습니다. 다만 특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는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특검 조건부 수용과 즉각 수용으로 맞서곤 있지만 조만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당장 대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아무리 출범을 서둘러도 특검 인선과 수사 준비에 한 달은 걸리는 데다 수사 대상부터 범위까지 여야의 이해가 판이한 만큼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도 숙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특검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협상의 물꼬는 열렸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을 향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모지를 찾아 경선 과정에서 했던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했지만 항의 시위에 가로막혀 묘지 앞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뜻에서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택한 겁니다. 방명록에는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세우겠다고 썼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배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윤 후보가 도착도 하기 전부터 정치쇼라는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감주방문 델타컵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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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서 묘지까지 가는 길은 끝내 가로막혔습니다. 윤 후보는 30분 정도 서서 길 터주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진입하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참배해야 했습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은 쇼하지 않는다면서 발언에 대한 후회 대신 질책을 받고 책임도 지겠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에선 반대를 무릅쓰고 사과를 강제 집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묘지에 진입조차 못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발언으로 분노한 호남 민심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비록 사과는 했지만 돌아선 호남 민심을 다시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향해 내수용 정치인, 법기술자들이라면서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자신의 SNS에 두 후보가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르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과거 대 미래, 미신 대 과학기술의 대결이라며 법기술자들이 승리한다면 과거와 미신이 대한민국의 5년을 지배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제정하려거든 대통령도 나중에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한꺼번에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행사에서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긴급하지 않다고 했고 윤 후보는 제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고 인권을 볼모로 표를 얻겠다는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잇따라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대선 전국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조국 수사에 대해 먼저 감찰에 착수한 건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진정을 넘겨받아 옛 서울중앙지검 조국수사팀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는 정작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의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민원의 진위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수사 감찰 진정 민원은 대검찰청에도 접수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낸 진정이 조사 대상입니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겨준 증거 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애초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이지만 중앙지검이 수사 기록을 법무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대검에 이첩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와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들을 검토해서 직접 감찰할지 이미 관련 수사 감찰에 들어간 서울고검에 내려보낼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은 치졸한 보복, 표적 감찰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와 대검, 서울고검은 통상의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찰 결과는 대선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장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시발점은 바로 조국 수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윤 후보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면서 정권과 여권의 대립각을 세웠고 극한 갈등 끝에 결국 중도에 물러난 뒤 현재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현 정권 그리고 제1야당 대선 후보가 함께 맞물린 사안이다 보니 조국 수사 감찰 결과가 언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친 공수처가 의혹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는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만에 공수처에 다시 불려나온 손준성 검사는 이번에도 비공개 출석을 택했습니다. 1차 조사 때처럼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그대로 가림막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근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내 당에 전달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남은 손준성 보냄이란 꼬리표를 근거로 손 검사를 고발장 최초 전송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도 이 꼬리표가 붙은 경위에 집중됐지만 손 검사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누군가 보내온 걸 반송해도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차 조사 역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를 밝히는 게 우선으로 첫 조사 이후 공수처가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지난 3일 김웅 의원 소환 조사와 수일째 이어온 대검찰청 감찰부 등 압수수색에서 손 검사 측 주장을 깨트릴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당시 검찰 윗선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도 2차 조사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날 별도의 고소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나온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는 당사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범들이나 하는 저런 행위들을 애써 이제 그들의 직책 때문에 포장해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웅 의원은 모든 순간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공수처가 최근 윤 후보를 추가 입건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손 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해당 문건 작성과 배포에도 관여한 인물로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 영장 청구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 처리 방향부터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손 검사는 판사 사찰 문건에도 관여했는데요.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로 알려졌죠. 잠시 다시 들어볼까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1년 전이었죠. 당시 이 발표 뒤 불법 사찰 논란이 일자 윤 총장 측이 아예 이 관련 문건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문서에는 9개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또 주요 판결, 세평 등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벼운 내용도 있었지만 과거 세월호나 전교조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또 우리법 연구의 활동 이력,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무리야기 법관 명단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판사가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보여주기식 진행을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평가도 들어있었죠. 윤 후보는 판사 사찰 문건 등을 근거로 내려진 징계에 불복했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 분석 문건에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윤 후보가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위법성을 지적했고 공수처가 이런 법원의 판단에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은 사실은 이미 지난 그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이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미 볼수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그때 여기 있었죠?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정보관이었고요. 그 밑에 있던 담당관인 검사가 이 문건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하는데 탄압받았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 근간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네. 전혀 반대의 상황인 거죠. 오히려. 하지만 판사 사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올해 2월 검찰은 이미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윤 후보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공수처의 야당 후보 탄압이라며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법원의 1심 결정을 근거로 한 공수처와 윤 후보와 손 검사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전방위로 나서며 급한 불부터 끄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 계약을 맺었던 요소가 2,700톤이 있는데 그 물량이 중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계약한 18,700톤에 대해서도 중국 측으로부터 수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놨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산 요소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우리 정부는 국내 반입을 앞당기기 위해 중국 측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했고 첫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18,700톤에 대해 수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중국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소 2만 톤 정도가 대기 상태였는데요. 그 협의가 잘 돼서 이게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2만 톤 정도면은 상당 부분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시급한 차량용 요소는 1,300톤, 국내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오는 18일쯤 300톤이 먼저 출항한 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전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지난 9월 말 계약을 마쳤지만 발이 묶여있던 요소 2,700톤이 중국 청도항을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베트남 업체에서 요소 5,000톤을 확보해 다음 달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요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대체 수입처를 찾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도 요소수를 들여오기 위해 군 수송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호주에서 도입하기로 한 요소수 27,000리터를 실어오기 위해 우리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가 오늘 저녁 김해공항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까지 왕복 20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요소수를 실은 수송기는 내일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중국에서 계약했던 요소가 차례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는 하나같이 다행이다라는 반응입니다. 다만 임시 방편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격파는 반년 넘게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 상자며 포장지까지 수도권에서 버려지는 종이가 화물차마다 가득 실렸습니다. 요소수가 없어 조만간 차를 멈출 지경이다 보니 중국에서 조금이나마 수입될 거란 소식이 그렇게나 반갑습니다. 화물차들이 운행을 안 해가지고 지금 물건이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출발한 산업용 요소 2,700톤은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 20일 정도 쓸 물량입니다. 하나의 출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남은 계약 물량이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입니다. 업계에선 중국 통관이 보통 2에서 3주 정도 걸리고 여기에 요소 옮길 배까지 구하는 시간을 더하면 한 달을 훌쩍 넘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관을 마치고 배만 잡는다면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100길로 2, 3일 정도면 국내에 도착합니다. 이후 신속 통관 제도를 이용해 항구에 물건을 내리면 바로 공장으로 옮기고
공장에선 하루 정도면 요소를 요소수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요소가 국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3, 4일 안에 요소수 완제품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계약한 물량에다 국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까지 합치면 차량용의 경우 2달 반 정도를 버틸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 다변화를 해서 지금 외교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리터 기준 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폭등했다는 요소수 가격이 언제쯤 다시 정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개월 정도는 비용이 평상시 10리터당 10,000원에서 3, 4만 원 이상으로. 아직은 기존 수출과 국내 비축분으로 버티는 수준에다 새로운 수입처 찾기 역시 뚜렷한 성과가 없는 만큼 요소수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요소수 늑장 대처에 대해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와 관련해 야당이 아빠 찬스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한 질문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요소수 대란 문제는 경제안보, 공공안전, 물류민생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청와대는 중국에서 이미 계약된 18,700톤을 이용하면 3개월 정도 차량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또 다시 살리는 거, 그거와 더불어서 제2 요소수와 같은 제2, 제3의 다른 것들도 같이 좀 보고 그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요소수 부족 사태가 미리 예견됐음에도 정부의 대처가 뒤늦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고 무책임하고, 왜냐하면 하우가 없습니다. 하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없고 국민들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 실장은 뼈아픈 부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리 대응을 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좀 더 일찍 우리가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왔더라 하면 아쉬움은 있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와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또 법 위반이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놓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빠 찬스다 이런 좀 비난까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의 소리를 정확히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 실장은 대통령과 그 가족 역시 사적인 영역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 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10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요소수 사태와 가족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텐데 국민들의 궁금증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2,400명대까지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입니다. 방역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것인데 상황이 더 악화하면 일상 회복이 잠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25명. 휴일 영향이 사라지자 전날보다 700명 넘게 늘면서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과 헬로윈데이 등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35명 늘면서 46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증세가 심각해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등 중환자 치료 장비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를 말합니다.
이는 지금 현재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올라가고 있기보다는 전체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겨울철로 접어든 데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감염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 460명 가운데 대부분인 82%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지금처럼 증가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500명 선을 조만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의료 대응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연말을 맞아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환자 치료 병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이미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병상 가동률 75%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위급할 경우에는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주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에크모 33대와 인공호흡기 60대 등 중환자 치료 장비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이죠. 현재 수험생 60여 명이 확진되고 12명이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교육당국은 확진 수험생이 더 늘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수능 수험생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시험장은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KF80 이상이 권고되고 별도 시험장의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합니다. 2교시가 끝난 뒤 수험생이 직접 설치하고 식사 뒤에는 칸막이를 접어 반납합니다. 방역을 위해 식수가 제공되지 않아 각자 마실 물이나 음료수를 지참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50만여 명 가운데 현재 확진자는 66명, 수능 때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한 수험생은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적잖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교육부는 우선 확진자를 위해 전국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1곳에 병상 383개를 확보했습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620개 별도 시험장에서 최대 3,099명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수험생 확진자나 격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수험생의 증가 등 만약의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자 질병청, 교육청과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면서 추가적인 병상과 시험장 확보를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능 이후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를 앞두고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1차 접종률이 24.7%로 낮은 상황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질병청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드리고 교육부는 수능 시험이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능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공시지가로 1억 원이 안 되는 이른바 저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인이나 외지인들이 이 아파트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금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투기가 의심되는데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오름세가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전국의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입니다. 지난 9월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무려 34%나 차지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법인 투자자 등 이른바 부동산 큰손들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4월 저가 아파트 거래 가운데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 8월에는 22%까지 치솟았습니다. 법인들이 투기 수요라는 의심을 받으며 저가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이유는 뭘까?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등의 세금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틈새를 투기 단타 수요가 파고든 겁니다. 문제는 때 아닌 인기에 실거래가가 올라가면서 주요 실수요자인 저소득층이 가격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투기 수요자들이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결국에 피해자는 1억 이하에 사는 임차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임대료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분석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법인이나 외지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인 명의 투자는 실거주보다는 수익 목적으로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금 출처나 세금 누락,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 같은 이상 거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사가 그나마 저가 아파트 거래로 버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책 실패로 인한 가격 상승을 인간으로 떠넘기는 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이른바 가계대출 조이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대출은 정반대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요. 돈을 빌려 설비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살 김진호 씨는 전세자금 대출 2억 원과 신용대출 5천만 원으로 최근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깐,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발목을 잡힌 겁니다. 원래는 이제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 지금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화된 규제 속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 5조 2천억 원 늘어난 건데 9월 증가액인 6조 4천억 원보다 크게 줄었고 지난 5월 이후로는 5개월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줄어든 건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가계대출 규제가 증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기 사정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가계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요. 증가 속도가 감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위험하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면서 실질적인 가계대출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 기업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매년 10월 기준으로 은행 기업대출 가운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특히 눈에 띄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시설자금 대출 수요 비중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 대출 만기 연장 등 정부 지원이 끝나면 부실대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 침입일까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에 놀러온 이웃 아이들을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찰과 부모가 올 때까지 관리실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씁쓸한 논란, 신준명 기자가 확인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 온 아이 5명이 입주민의 사유재산인 놀이터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놀이기구를 파손했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는 신고 뒤 아이들을 관리실로 데려가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는 입주자 대표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모르느냐며 커서 아주 나쁜 도둑이 될 것이라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오히려 입주자 대표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꼭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마저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감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잡혀갔다는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른, 각박한 세상에 아이들만 상처를 입었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주거침입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협박과 감금 혐의로 입주자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마저도 아이들이 뛰어놀다 생긴 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이 씁쓸하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을 지난 시민들 가운데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들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선 건데요.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이유는 낮은 운임을 올리고 운전자 보호법을 만들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서울 도심도로 한 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배달과 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밀려드는 주문으로 한창 바쁠 시간대이지만 1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도로 위로 나오게 된 이유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안전입니다. 배달과 택배 노동자들은 주문 한 건 한 건마다 운임을 받고 일하는데 임금 체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목숨을 걸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한 건의 주문이라도 더 받기 위해 빠르고 위험하게 달려야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선 건강을 포기하고 늦은 밤까지 물건을 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적정 운임을 법적으로 정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00원, 4,000원 이런 금액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건당 많이 해야지만 제가 많이 가져가는, 본인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2배 이상을 일을 해도 실수익은 1.2배 정도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운임이라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운전자를 위한 이른바 라이더 보호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과로를 유발하는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갑질업체 퇴출을 위해 배달업체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초마다 배달료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달 배차를 지시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배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업계 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상태입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의 과속 경험 비율은 11%가량 감소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는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빨리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추위는 점점 심해져서 서울 아침 기온 내일 0도, 모레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 기상관측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에서 하얀 눈이 하늘 하늘 떨어집니다. 올가을 서울의 첫눈입니다. 예년보다 약 열흘, 지난해보다는 한 달이나 빨랐습니다. 서울의 첫눈은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될 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침 6시 10분쯤 서울 이곳 기상관측소에 눈이 약하게 내렸고 일부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서해상에 만들어진 비구름이 눈으로 바뀌어 내린 겁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의 기세는 이번 주 후반까지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 0도, 모레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천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낮 기온도 10도 아래에 머물러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와 함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0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다음 주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시 늦가을 날씨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발언과 마주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의사를 먼저 나서서 밝혔고 또 윤 후보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4개월 앞두고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전국.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제 부인의 낙상 사고로 이제 공식 일정을 하루 중단하고 다시 재개한 이재명 후보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본인도 표현을 그렇게 할 만큼 대장동 청문회로 보이긴 했습니다. 네, 좀 관훈 토론회가 아니라 대장동 토론회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토론 시간 중에 거의 40분 이상을 대장동 이슈에 질문대 집중이 됐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몇 달 동안 대장동 관련된 기사들 수없이 봤고 또 경기도 국감도 뭐 2번이나 봤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질문이나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이전에 나왔던 질문들을 또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후보를 불렀으면 언론인들이 후보의 뭐 부동산, 뭐 4차 산업, 그다음에 뭐 경제 정책, 외교 정책 좀 이런 것들로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질문이 있다면 모를까 조금 정책 분야에 대한 질문 할애가 좀 아쉬웠다.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다는 평가였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 한번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또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후보께서는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세트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지금 본부장 비리는 사실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질문이 쏟아졌겠죠. 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반응까지. 네,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선제적으로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이슈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관훈클럽의 중견 기자들과 한 일합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질문이 왜 대장동만 집중됐을까 하는 점은 기자들은 사실 이슈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라는 건 어떤 이슈냐 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으로 갖고 있고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여론조사 각종 여론기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대장동 의혹이 아직도 의혹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실체를 밝혀달라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이 왜 높겠습니까?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았고 의혹이 더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단독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 백브리핑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순간이 최근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후속 질문을 묻는데 발표한 것 이외에는 지금 이 후보로부터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견 기자들이 나서는 이 관훈클럽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쩌면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동안 직접적으로 또다시 이제 이 해명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한 만큼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한번 내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이재명 후보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기존의 입장이 특검 반대였다면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특검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어제 이제 일정을 하루 쉬었고 어제 이런 고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컨벤션 효과를 내고 있고 지지율이 좀 추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승부수로 좀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렇게 쉽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지율마저도 박스권에 갇힌 그런 양상이 지금 벌써 일주일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털고 새로운 어떤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제까지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면 정면 돌파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가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발목을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검찰 수사 결과가 뭐 예를 들어 배임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걸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또 거꾸로 배임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또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면 검찰 수사 이후에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일반적인 예측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본인이 밀려서 받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명분과 여론을 살펴본 다음에 특검으로 이제 가는 것도 지금은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단계에 들어섰다고. 그러면 실제로 갈 수도 있을까? 윤석열 후보도 일단은 뭐 반기는 분위기였거든요.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 결과 배임의 증거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받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럼 좋다. 그럼 특검도 하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특검에 들어가는 것과 예를 들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로 계속 이렇게 가는 속에서 본인이 답답해가지고 먼저 또는 검찰 수사 결과 배임의 혐의가 짙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밀려가지고 특검을 수용하는 거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특검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검찰 수사 결과의 상황 그리고 여론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어떤 순간에 특검을 받아들일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이재명 후보는 고민하고 있겠죠. 네, 교수님이 말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뭐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뭐 인적 구성도 그렇고요. 수사 준비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물리적으로 가능은 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지금 한쪽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그 특검은 한쪽만 불리한 특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드루킹 특검 기억하시죠?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특검도 뭐 게이트 사건의 특검은 한 후보 내지는 한 진영의 불리한 그런 의제를 갖고 박근혜 특검도 마찬가지, 최순실 특검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지금 동시에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사건으로 동시에 특검을 한다거나 또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안에 부산저축은행을 갖고 윤석열 후보를 이 대상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느 특검과는 달리 양 진영이 동시에 지금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합의가 도리어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뭐 이 구성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까 이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이것이 실제로 조건부 이 특검 수용이냐 네.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탕하에서 이것을 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조건부로 고려한다가 아니라 조건 없이 일단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폭탄 선언을 했다면 그 이슈를 도리어 자기가 이슈를 확실하게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론이 또 반전될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는 건 이걸 주저하면서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조건부 역시 사실은 크게 여론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아니 또다시 뭔가 지금 조건을 달아서 지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왕 만약에 특검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지율이 도저히 지금 오를 가능성이 안 보이고 더 내려간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 없이 무조건 특검하겠다라고 받아들여야 여론이 완전히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한 가지만 짚어보면은 네. 특검 당장 이제 오늘 저녁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사진 구성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았는데 3개월 만에 그 방대한 양의 수사를 갖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대선 전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장 결론이 날 수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래도 미진하면은 특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지 않는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또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 후 특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각 당도 후보들의 어떤 입장을 좀 지원하는 분위기 때문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뭐 아시겠지만 초보 운전과 음주운전에 이제 그 양당의 후보를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음주운전 경력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짧게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안철수 후보하고 직접 토론해서 이 얘기를 했으면은 뭐 그렇게 이게 그렇게 거북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거에 대한 반론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인용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이 나쁘냐 초보 운전이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비유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애드립을 좀 친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런 좀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좀 좌충우돌하는 게 있어요. 이런 면에서 좀 왔다 수용의 폭이 좀 큰데 표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그 사과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사과는 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주운전하고 초보운전이 누가 더 나쁘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다 음주운전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비유를 토론이었으면은 뭐 맞받아 치는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좀 부적절한 표현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은 안전운전이 제일 우선 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이 없죠. 사실은 하나는 불법적인 것이고 초보 운전을 함으로써 점점 운전의 어떤 기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타야 되는데 초보 운전자와 음주운전자인데 누구 선택하라 그러면 이론의 어떤 여지가 없죠. 그건 전적으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 이름이 바뀌었죠. 방역지원금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제 선심성 매표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반응을 했거든요. 사실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고 그러면은 중소상공인들한테 50조 원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거는 정책입니까? 그럼 이것도 매표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50만 원 지급하느냐 아니면 중소상공인한테 50조 원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편으로는 매표행위라고 그러면서 또 후보는 50조 원 지급하자 그러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균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대목 특히나 이제 국민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사주면 가리지 않고 찍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한 대목에 대한 좀 평가를 듣고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 선거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총선도 치러지고 지금 이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를 직접 또 4.7 재보궐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그것을 묻는다면 거의 다 영향이 있었다고 사실 체감할 겁니다. 선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론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이 무리를 두어서라도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윤석열 후보의 50조 그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비론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것도 사실상 저는 뭐가 문제냐면 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이름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이름과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방역을 해야 되는 어떤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 방역에 물품 지급을 하라고 해서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편법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재난지원금이라는 야당과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세목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항목
항목에서 증액만 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으로 국민들이 다 아는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밖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기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대목들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또 추후 확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또 관심을 모았던 장면이 대선 후보 선출되고 나서 대진표가 확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두 후보가 만났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20몇 년 전에 청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요. 아 맞아요. 네, 이른바 오디오를 줄이고 소리를 줄이고 들었으면 화기애애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소리를 자세히 들으면 신경전도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 얘기에서 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뭐 그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에 네. 서로 이렇게 친분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과거에 뭐 어디 있었던 시절에 이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이제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뭐 마치 이제 그거를 갖다가 검찰과 변호사로서 또는 뭐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뭔가 암시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나갔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만남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였다라고. 일상적인 좀 대화 수준이었다. 뭐 여기 화면엔 안 나왔습니다만 귓속말로 또 1대1 회동을 또 이 후보가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윤 후보 측에선 뭐 실현 가능성은 일축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첫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테 경선 과정에서 물었을 때 자, 야당 후보는 누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단 한 번도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는 어떤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다라고 예측도 하고 준비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후보가 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을 한 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캐릭터답게 뭐 시원하게 정말 뭐 이렇게 그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도 계속 기획말로 이야기했듯이 정책 토론을 하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윤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쟁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남 사실 뭐 일합을 서로 겨눴다는 어떤 표현도 있지만 네. 그러나 앞으로의 어떤 정말 치열한 그 TV 토론을 앞두고 서로 진짜 상견례를 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상견례가 사실 애초에는 어제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후보 부인이 김혜경 씨 낙상 사고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런저런 악성 루머들 또 이른바 찌라시가 유포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좀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확산될까요? 이 부분이? 그럴 일이 없죠. 뭐 사실은 그 지라시가 삼류 소설에도 나오기 힘든 정도의 그럼 이제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추측성 거의 소설을 갖다가 써놨는데 이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제 뭐 우리가 사실 몇 달 전에도 요 비슷한 일을 한번 겪었죠. 줄리 발언 나왔을 때 이 지라시에서 이거 돌아다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네. 거의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라시들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하죠. 네. 이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용이 어떤 뭐 상처 부위라든지 또 상처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정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후보의 부인들이 이제 곧 출정이라는 표현 너무 과하면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랬을 때 뭐 당연히 이 지금 어저께 어떤 부상의 정도라든지 지금 지라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더 과열돼서 더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의 캠프에 좀 아쉬운 건 예. 어저께의 상황이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보를 원활하게 이렇게 공개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은 한순간 매 시간마다 후보의 어떤 모든 것들이 기사화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퍼날라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물론 새벽에 벌어졌고 충분히 뭐 이 해명을 했다고 했지만 오후 4시까지 정확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던 게 이런 어떤 뭐 찌라시 정보가 확산된 어떤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뭐 여러 번 예고된 대로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관련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지 마, 라이브 하고 있어. 조금 양보 하시라고. 자, 기자님 앞으로 라이브 하고 있어. 어떻게야? 네, 어디로 할게요? 어떻게? 같이 열어주세요. 아, 옆으로 가요, 옆으로. 아니, 같이 요 정리해줘. 열어주세요. 부담하면 못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필터. 어디로 들어가?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빨리 일어나. 거기 좀 같이 앉아. 빨리 일어나. 야, 뒤로 보세요. 네, 비보다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발언이었죠.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고 말한 발언 이후 3주 만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사과를 하러 온 거는 잘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기에는 좀 뭐랄까요,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와서 뭐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뭐 사과했던 모습, 또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방문해가지고 다시는 5.18에 대한 망언이 국민의힘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고 갔던 것과 비교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 논란에 상처받은 이 광주 민심이 저런 말 한마디로 그것도 3주가 지나서 와가지고 한다고 과연 풀릴까? 왔으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왔으면 다시는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에서 과거부터 5.18 망언이 잊을만 하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자신이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5.18과 관련된 망언이 앞으로 나온다면 뭐 제명이라든지 중징계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 네. 뭐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아직도 원하고 있는 5.18 발포자가 누구냐, 지휘자가 누구냐, 명령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과를 한다면 아마도 또 훨씬 좀 뭐라 그럴까요, 광주 시민들이 좀 많이 조금 누그러졌을 텐데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들만 나열하고 갔거든요. 그것도 대문 앞에서 나 사과했어 그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마저 줬단 말이에요.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3주나 걸려서 왔는데 너무나 좀 준비가 부족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그 아픔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이런 형성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 앞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있던 피켓 팻말 속에 어떤 단어가 많았냐면 가짜 사과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 많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판단해 보시죠. 가짜 사과였는지 진짜 사과였는지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한번 짧게나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예고됐던 행보, 예상된 장면이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험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 이제 윤석열 후보 시각에서 보는 거고 반대로 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피켓도 있었습니다. 욕하지 말고 계란 던지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도 반발을 하는 자세에 대한 또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사과 장면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광주 시민들의 그런 어떤 피켓은 광주의 5.18 참배가 마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시위 무엇인가를 촉발하게 만들거나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그런 시시비비에 광주 시민들의 어떤 행동이 휘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5.18 참배를 두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 뭐랄까 사과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할지 좀 착잡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만은 꼭 아니었거든요. 2016년도 4월에 보면 네. 당시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홍걸 씨와 함께 호남 홀대로 굉장히 그때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광주 시민들이 내려오지 마라라는 그런 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홍걸 씨를 대동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의 어떤 행렬을 보였습니다. 네. 그 후에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접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상당히 많은 또 진전을 보였어요. 아쉬운 건 그런 진전, 국민의힘 계열의 이 행동으로서 진전이 있었던 걸 말 한마디와 또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인해서 다시 되돌려진 것,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그건 진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사과를 못했던 데 대한 어떤 반응이고요. 또 아쉬운 건 그래도 묘직 노역까지는 좀 길을 열어주었으면 어땠을까. 대문에서 막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지 안 할지를 한번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줘보았으면 하는 정말 아쉬움이 좀 또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 이용석 광주시장이 얘기한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좀 약속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조건을 좀 달긴 했는데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이용석 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앞서 교수님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평론가님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느 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 파동이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 기억에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에 광주를 찾았을 때 이 발언을 재헌절 때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도 특히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어느 정도 또 그 사과를 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당장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그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고 이 재론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또 국민 통합 또 호남인들에게 어떻게 또 마음을 또 열어야 되나, 호남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용석 광주시장의 이 세 가지 주제는 한 가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개는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름에 와가지고는 5.18 묘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을에 와가지고는 5.18 12.12 빼놓고는 전두환이 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거의 뒤통수를 맞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신뢰가 확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뭐랄까요, 구체적인 카드를 들고 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이 세 가지 중에 뭐 몇 개를 하나는 하고 두 개를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비유하긴 그렇지만 독일 총리가 이미 70년, 80년이 더 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현재도 총리가 가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문제, 5.18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일관성 있게 사과를 했다면 이 정도의 반응이 아닐 겁니다. 잊을만 한 번씩 하면은 망언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불과 3, 4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은 광주 민심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 이제 추후 이후에는 김대중 기념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른바 외연 확장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좀 짚어보면 지금 선대위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설들도 난무한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저는 저한테는 전혀 한 말이 없습니다. 후보가 교체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 뜻을 검토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선거 때 있는 의뢰에 있는 그 양념 같은 문제 보시면 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는 필수인 겁니까? 저는 지금 우리 후보에 대해 가지고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공격들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메시지전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김종인 위원장 외엔 실적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예를 들어 작전 지휘를 하면 제일 좋죠. 네, 바로 질문 드리죠.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필수 카드라고 보십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필수 카드냐 아니냐는 건 윤석열 후보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원 74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당무 전반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민주당에 없어요. 이런 당원은. 민주당은 당대표가 아직 권한이 있지만 당원에 이미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이 당원에 나왔듯이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 즉 이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후보의 어떤 그런 판단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으로 모든 걸 판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이 당원에 의해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조언 내지는 의견을 냈다는 뿐이지 모든 결정 권한이 이 윤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건 윤 후보다. 그런데 지금 조건을 내걸고 벌써부터 5개월 전부터 이런 어떤 파열음이 난다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선대위원장을 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그것을 마치 고집하면서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건 당원에 일단 위배되는 어떤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실랑이 중에 하나가 또 선대위 인선을 놓고 좀 제각각입니다. 누구를 영입했느냐, 나는 추천한 적 없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김병준 또 전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 견제 카드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대위 구성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금방 결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좋다 보니까 전권까지 줘가면서 마치 상황처럼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박빙이거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뒤지고 있다면 아마 당장 달려가서 정권 아니라 정권 더 거기다가 플러스를 얹어서라도 아마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게 있는 겁니다. 저는 한 1, 2주 이상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데 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1, 2주 뒤에 지지율이 조금 조정이 되고 그리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정권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결국은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공천 주도권 다툼이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테면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점에선 평론가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 시국에서 사실은 달려오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손을 내밀고 또 박근혜 후보가 손을 내밀고 한 상황은 모두 다 지지율이 아주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프레임에 걸려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넣지만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 비대위원장은 다른 목소리를 또 내거든요. 저는 아마도 한 100일 정도까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의 조정 말씀하셨지 지금은 너무 높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에 거품 효과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TV 토론 직전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겁니다. 그 조정에서 충분히 리더십을 보였다면 자신감이 붙어서 공동선대위원장 같이 갈 테고 그런데 아주 위기 상황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스크가 커져서 위기 상황이라면 그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몸값도 커지고 그다음에 당장 비상으로 이제 바뀌었을 것이다 일상에서.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이냐 아니냐 현재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과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지지율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확정 이후 두 분과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사실 컨벤션 효과에 대한 해석을 좀 못했었는데 지금 YTN 여론조사 결과로도 뭐 다자에서도 그렇고 양자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큰 폭의 차로 앞서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경선이 다 끝나면서 흩어져 있던 이제 표가 한번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일단 처음으로 이제 그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나타난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가장 기본으로. 네. 반면에 이제 양강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상황이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로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갇혀가지고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은 지지율이 박스권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새 판이 짜진 거예요. 경선 국면하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리셋되면서 새로운 여론조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 판세가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과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초반 판세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 부분은 일주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 없죠. 다만 이게 이제 일주일 뒤에 조사했을 때 떨어지는 거 이재명 후보가 좀 붙는다. 이러면은 이제 상황은 또 바뀔 수 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네. 지속성 측면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율과 또 선대위 구성이 맞물려 갈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종합적으로 드네요.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 대선 잡으려면 MZ세대를 잡아라. 그만큼 그 세대의 표심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다자 대결 구도에서 지금 거의 대다수 연령 지역에서 또 연령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거꾸로 이렇게 지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민심이 더 있고 윤 후보가 민심에서 뒤졌다라는 결과가 그때 나왔는데 그것이 만약에 결정적으로 윤 후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다면 이 선거 끝나고 5일 동안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앞서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앞서는 것은 어쨌든 민심도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홍과의 어떤 상대적인 것이지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민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MZ세대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창 2030이 탈당한다.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만약 맞다면 2030이 이번 견인하는 여론을 견인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의 이 결과가 그러니까 이 오늘의 결과만이 아니라 수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거의 동시에 격차를 지금 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격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도 역시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은 2030이 완전히 이 종속 변수가 되지는 않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웃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의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2030이 윤석열 편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른 어떤 시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안티로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어떤 몇 가지의 명제는 극복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질문 드리며 한 가지만 더 여론조사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두 후보와 관련된 이슈 영향력에 관련 조사인데 아무래도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 이재명 후보이다 보니 추격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한 영향력이 더 많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건부 특검이라는 어떤 입장도 좀 변화를 있고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극복해야 될까요? 그런데 선거 전에 대장동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관, 수사기관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통해서는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를 털기 위해서라도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특검을 이어서 바로 하더라도 뭔가 하나는 맺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지금은 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 정치부 기자들도 사실은 언제 소통관에 나타나서 특검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기자회견을 할까 그거 갖고 내기를 걸 정도로 이제 그것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그런 어떤 민심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슈를 주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특검을 조건 없이 언제 받아들이느냐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1월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마스크값 등 방역용품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법을 따져야 한다면서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띄운 민주당은 마스크나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사는데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이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매표 행위라는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골목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거라며 발끈했습니다. 돈 준 쪽 손보고 그쪽으로 확 많이 몰려서 찍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 모독에 가깝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걷어야 하는 세금 7조에서 8조 원가량을 내년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방세 규모를 더하면 13조 원 정도를 방역지원금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를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이거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비판 여론에 지원금 이름을 슬쩍 바꾸고 세금 밑장 빼기를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건 동일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10조 원 정도 예상되지만 세금 유예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고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거는 정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거는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에 대해서도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이든 손실보상금 공약이든 재원 마련 방식에 의문이 풀리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선거철을 맞아 여야의 돈풀기 경쟁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들은 각종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노출되긴 하는데요.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민원인은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언성을 높입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지더니 공무원의 목을 잡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러 온 공무원을 상대로 강제 철거를 하지 말라며 위협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목 부상을 입어가지고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행과 욕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창원에서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을 폭행해 실신시키는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찾아와서 불을 지르는 민원이 가평에서 있었습니다. 횟집에서나 사용하는 칼을 들고 와서 용인시청에서는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사례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항들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지금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 국회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민원인 갑질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들이 다른 노동자들만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킬 때 배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달앱 플랫폼에서 주문을 막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로 인한 배달 지연이나 고객 불만은 또 업주들이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했는데요. 공정위에 업주들이 SOS를 보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멀쩡히 영업 중인 가게가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툭하면 문 닫힌 가게로 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1kg, 2kg 배달이 되거나 그 거리 제한에 따라서 그게 바뀌기 때문에 예측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와버려서 재료를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장사를 하려 해도 그 재료를 다 버려야 되니까 30분, 40분, 50분씩 음식이 여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배달원이 있어도 문제는 이어집니다. 배달원 지정이 늦어져 음식이 늦게 가도 배달원이 배달 실수를 해도 고객의 불만은 오롯이 업주에게 쏟아집니다. 전문적인 기사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지고 사실 그로 인해 손님들의 컴플레인은 저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상담 통화로 인해서 30분, 1시간씩 시간을 뺏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배달비 인상폭이라도 낮춰주기를 바라지만 배달 플랫폼 측은 요지부동입니다. 바로 불공정한 약관 때문입니다. 플랫폼에서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면 배달 사고나 음식물 훼손 등으로 인한 이른바 별점 테러나 악평 등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멀쩡히 문을 열고 식재료를 준비해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객들이 쿠팡이츠 앱을 통해서 주문하려고 하면 그 매장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뜬다든지 오픈 전이라고 뜬다든지. 이 같은 불공정 약관 문제는 배달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쇼핑, 여행, 부동산, 가격 비교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눈밖에 나는 순간 언제 계약 해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모두 9곳.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는 이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쯤 첫 화상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중 관계로 볼 때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무역이나 북한 문제 등에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첫 화상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린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2번 전화 통화를 했고 화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상 연결 방식이지만 양측 모두 장관급 보좌진을 배석시켜 깊이 있는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目前中美双方正就元首会晤的有关具体安排保持密切沟通。 회담에서 미중 정상은 타이완과 남중국해, 신장 문제 등에서 의견 대립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상하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긴장이 계속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서로를 배제하려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치열한 논리 싸움도 예상됩니다. The lack of domestic production in America of semiconductors poses not only an economic threat, a national security threat. 그나마 협력이 예상되는 분야는 무역 확대 쪽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류허 부총리와의 화상회의에서 대중국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 문제와 종전 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문제가 논의될지 큰 관심입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반면 중국은 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해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미중 정상이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회담을 한다는 것은 양국이 여전히 협력보다는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끈 기시다 총리가 새 내각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내 일부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측근을 외무성 장관으로 기용하는 등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쿄의 이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크게 웃돌며 승리를 이끈 기시다 총리. 새로 구성된 일본 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2차 기시다 내각 장관 가운데는 외무성 장관만 새로 임명되고 나머지는 유임됐습니다. 신임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같은 파벌 소속으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하야시 장관 기용을 놓고 자민당 내 반발도 있었지만 총리가 강행한 겁니다. この外交の責任者という大きな責任を担っておりますので、これをもう 100%、120% やっていくと。日本の国益、これをまず中心に考えて。 외무성은 새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한일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我々の認識は変わりませんし、それ岸田政権の下においても基本的にはそういう立場で臨んでいくことになります。今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取っていただきたいと。 기시다 총리는 외교뿐 아니라 경제 정책에서도 자기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18세 이하 1인당 약 100만 원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3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제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 복귀한 아베 전 총리 등 당내 강경파의 견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선출된 기시다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가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대관령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춥겠고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9도, 대관령 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내일 밤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0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3도, 대구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